필립의 사연방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필립은 구독자분들과 방문해주신 분들을 위해 재미있고 신선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국에서 근무하는 30대 초반의 약사로 멋진 남편과 귀여운 딸을 둔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입니다. 제 모습은 아주 평범하고 무사할 것 같지만 이전에 경악할 일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요즘에도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며 촉각이 곤두설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필립님의 목소리를 빌려 제 이야기를 전해보려 합니다. 즐겁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엄마 없이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빠와 제 나이 차이는 19살 밖에 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아빠가 고등학교 때 사고를 쳐서 저를 낳게 되었대요. 저를 낳아준 생물학적 엄마는 임신 사실을 늦게 알게 되어 수술이 불가능해 억지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는 엄마와 가정을 꾸리려고 시도했는데 엄마는 위자료만 달라고 했다네요. 또 청춘을 애 키우는데 허비하고 싶지 않다며 아빠에게 저를 버리다시피 하고 떠난다 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엄마의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아빠는 어린 나이에 아빠가 되었지만 저를 키우는데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으셨어요. 조부모님 두 분이 계셨습니다. 큰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과 이사장님이어서 돈에 궁하진 않았죠. 그래서 저는 도우미 이모와 조부모님의 손에 번갈아가며 키워졌고 아빠는 의대에 다니시다가 군대를 다녀오셨습니다. 저가 유치원에 들어갈 즈음에 아빠는 의대를 졸업하셨어요. 이후로 인턴과 레지던트를 하시다가 저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전문의가 되셨어요. 아빠는 바쁘셨지만 병원에서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모든 시간을 저와 함께 보내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자랐고 구김살 없이 나름대로 착하게 크게 되었죠. 이후로 세월이 흘러갑니다. 장래를 계획하고 있던 중에 의사가 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엉덩이에 종기가 생기는 정도로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잠도 거의 못 자고 환자들을 돌보는 아버지를 지켜봐서 의사가 꼭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과 아버지의 직업과 연관된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고등학교 때부터 약사라는 꿈을 키웠어요. 다행히 가족들은 제 꿈을 반대하지 않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가고 싶은 약대를 선택하고 수능 준비를 했죠. 저는 공부 말고는 다른 취미가 없었기 때문에 약대를 가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약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자 아버지가 저에게 일자리를 주셔서 바로 조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병원 1층 약국의 운영권을 전달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큰 일자리라고 생각하여 거절을 시도했지만 아버지는 믿을 만한 사람이 당신의 병원에서 약국을 운영해 주길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마침내 아주 큰 약국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제 손끝이 민첩하고 기억력이 뛰어나서 처방전을 보자마자 빠르게 약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낙하산이라고 무시하는 직원들이 있었지만 저는 모든 약물을 외우고 있으며 효능과 부작용을 환자들에게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을 듣게 되자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못할 만한 사정이 있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셔서 금수저로 태어나서 무슨 고민과 사연이 있을지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뚱뚱하고 못생겨서 남자와 손도 잡아보지 못한 채로 솔로입니다. 이성을 보면 눈을 내리 깔고 기피할 정도로 수줍음이 많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약국에 멋진 청년이 들어오면 약을 짓지 못하고 직원에게 넘겨버릴 정도였어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심해서 다이어트를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항상 실패했습니다. 제 의지력이 약하기도 했고 스트레스를 풀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게다가 아빠의 유전자를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쉽게 살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울을 봐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말이에요. 그런데 약국에서 3년 동안 일하다가 레지던트 의사 한 명이 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의사였는데 자주 약국에 오면서 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역시 오늘도 어제보다 더 예쁘시네요. 라고 말했는데 누가 그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제 허락 없이 이렇게 더 예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약사님에게 반한다면 라이벌이 생길 텐데요.
라며 선생님의 말을 그만하라고 부탁했습니다. 누가 저에게 반한다고 그렇게 헛소리를 하십니까? 역사님은 자기가 얼마나 예쁘고 훌륭한 여성인지 모르시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하죠. 겸손한 태도는 또 다른 매력이네요. 오늘도 약사님께서 매력 하나를 또 발견했습니다. 여사님, 오늘은 서비스로 쌍화탕 안주를 주시나요? 그 의사는 항상 저를 찾아와서 실없는 이야기를 늘어놓고 쌍화탕이나 바카스 한 병씩을 받아먹고 떠났어요. 여기요. 그거 드시고 조용히 나가주세요. 싫어요. 내 눈앞에 있는 김민영 약사님을 더 바라보고 가고 싶은데요. 아니요. 냄새가 나요. 탄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탄 냄새예요. 그럴 리가요? 여긴 불 피울 도구 같은 게 없어요. 아니, 여기 제 가슴이 활활 타고 있는데요. 그대의 미소를 보면서 제 가슴이 불타오르고 있다고요. 선생님, 항상 이렇게 저를 조롱하시면 재밌으시는 건가요? 소문에 의하면 제가 바람둥이라고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치마만 두르면 어떤 여자에게나 찔러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시는 건가 봐요. 하지만 제 말에는 쌍화탕을 마시던 그 남자가 사례가 들리자 끔찍한 소리를 내며 쌍화탕을 뱉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바람둥이라는 소리는 하루 20시간을 병원에서 보내는 제게 어떻게 여자를 만날 수 있냐고요. 약사님,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저를 질투해서 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제 인물이 조금 돋보인다 보니 여자 간호사들 사이에서 약간 인기가 있다는 이유로 저를 시샘하시는 건가 봐요. 어쨌든 전 주승 선생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으니 제발 그만 찾아오세요. 실없는 농담도 그만하세요. 오늘도 제 진심을 몰라주는군요.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러 올 거니까요. 피서해. 그 선생님의 말투까지 싼 티가 나서 바람둥이가 아니어도 호감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건 이성 깊이가 있는 제가 편하게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남자가 이주승 선생님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환자와 의사가 될 필요 없이 젊은 이성을 보면 온몸이 떨리고 아무 말도 못하는데 이상하게 그 선생님만 보면 하는 대답을 다 받아 적고 충고도 해주시더군요. 그 선생님은 하루에 3번씩 찾아와요. 농담 같은 고백을 하며 제와 사귀자고 했어요. 모태솔로이자 제 자신이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는지 절실하게 알고 있는 저로서는 이게 그냥 단순한 장난으로만 들렸답니다. 또 다른 여성 인턴과 레지던트가 약국에 들러 저에게 이주승 선생님을 조심하라고 일렀어요. 여자 올린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말도 했고 저에게 접근하는 게 병원장인 아빠 덕을 보고 싶어 하는 거라 설명하더군요. 저도 바보가 아니라는 말을 충분히 이해해서 이주승 선생님을 피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이주승 선생님이 찾아왔을 때 인사도 하지 않고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역사님, 김민영 약사님, 어디 계세요? 오늘도 당신의 미소를 보려고 한 달에 찾아왔다고 해요. 제 가슴에 불을 지핀. 민영 씨는 어디 계시나요? 얼른 나와 주세요. 제 가슴에 불을 끌어왔어요. 무시하고 보이지 않게 쪼그려 앉아 있었는데 그가 환자들이 많은 약국에서 목소리를 계속 높이더군요. 당신이 내 여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 어디 있는 거야? 모습을 보이라는 말이야? 내 사랑 민영 씨, 저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향해 걸어갔어요. 그리고 경고의 말을 했습니다. 이봐요, 이주스 선생님. 이제 저한테 허튼 소리 좀 그만하세요. 대기 여자 많은 카사노바인 것도 알고 저한테 접근하는 게 병원장인 아빠 덕을 보내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요. 제가 아무리 뚱뚱하고 못났어도 그런 흑심을 품은 남자한테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고 해요. 민영 씨, 나와 주셨군요. 그런데 방금 뭐라고 하셨죠? 카사노바 씨? 원장님 덕을 보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민영 씨가 뚱뚱하고 못생겼다고요. 모두 하나같이 말이 안 되네요. 전 만나는 여자도 없고 원장님 덕을 보지 않아도 능력 있는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 씨가 인형처럼 막 예쁜 건 아니지만 매력 있는 여자예요.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 그렇게 더럽고 속물인 인간이 아닙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고요.
무슨 말을 하든 전 이주승 선생님과 잘 될 일 없어요. 매일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제발 그만 좀 오세요. 제가 싫으신가요? 존 민영 씨도 저한테 관심이 있는 거라 생각했는데, 민영 씨가 그렇게 진지하게 말씀하시니 마음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똑바로 말해서 그런지 그가 저를 포기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약국을 나가버렸습니다. 이윽고 여자로서 봐주고 관심을 가져준 유일한 남자였는데,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주승 선생은 약국에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진심이라는 말이 진짜였는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 제가 흐리멍텅한 소문을 듣고 괜한 오해를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쨌든 저와는 인연이 아니라고 확신해서 그냥 있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비가 오기 시작했죠. 저녁에 약국 문을 닫고 혼자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이른 시간이었는데도 칠흑같이 어두웠고 집으로 가는 골목이 을씨년스러웠다. 그런데 제 뒤에 누군가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빗소리가 워낙 세서 착각한 줄 알았는데 제 뒤에서 남자 둘의 대화가 들렸다. 야, 앞에 멧돼지가 지나간다. 쿵쿵. 바닥이 올라가는 것 같지 않냐? 땅이 갈라질 것 같다고 저녀는. 뭘 처먹고 살길래 살을 저렇게 뒤룩뒤룩 찐 걸까? 야, 너 마른 게 고민이라고 했었지. 내가 가서 살찌는 비결을 좀 물어볼까? 오, 굿 아이디어. 가서 물어봐. 주식으로 뭘? 식사하러 오셨나요? 돼지들도 서로를 먹지만 그들의 대화가 귀에 걸리자 마음이 떨렸어요. 어둡고 무서운 분위기에서 그런 조롱을 들으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재촉해 두 남자들을 멀어지려고 했지만 그들은 계속 뒤쫓아오더군요. 두 남자의 눈은 찢어지며 이빨을 드러내고 비웃으며 말했어요. 너 때문에 지상이 갈라지는 줄 알았지.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했지만 더 이상 비켜설 수 없다고 말했어요. 결국 제 소리쳐봤습니다. 이 돼지년아, 신고는 우리가 해야지. 너 때문에 눈이 썩어가는 거 안 보여? 야, 너 도대체 뭘 처먹길래 이렇게 살을 찐 거냐? 비법 좀 알려주고 가라. 내 친구 보이지? 얘가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 내년에 노하우가 좀 필요하다. 당신들 지금 날 희롱한 거 경찰서에 가서 다 알릴 거예요. 저기 CCTV 있는 거 보이죠? 증거도 있겠다. 제가 증언하면 당신 둘은 형사처벌을 받을 겁니다. 그랬더니 한 남자가 흥분해서 손을 높이 들어 올리더군요. 이 돼지년이 어디서 협박이야? 그냥 살찐 노하우는 알려주고 가면 될 것이지. 그 순간 제 뺨을 날리려던 남자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더군요. 누군가 뒤에서 그의 손목을 잡았고 뒤로 팔이 꺾인 채 사정없이 두들겨 맞았답니다. 너무 어두워서 누가 저를 도와주는지 몰랐지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용감한 남자는 두 남자를 맨손으로 때려 눕히고 제대로 응징해 주었어요. 잠시 후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사님, 괜찮으세요? 저요. 이주승네 이주승 선생님이요. 어머, 어떻게 저인 줄 알고 도와주신 거죠? 아, 저희 이모 댁이 근처거든요. 경원밥이 질려서 밥 얻어먹고 나왔는데 저 멀리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민영 씨를 보게 된 거죠. 그렇지만 거지 같은 새끼들이 괴롭히는 것 같아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이놈의 새끼들, 내 사랑에게 이를 부리다니.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라. 이주승 선생님은 괴한들을 가차없이 때리며 저를 무릎 꿇게 만들었고 비 맞으면서 사과하게 만들었습니다. 주 추수호입니다. 우리가 장난기 부리다가 무작정 시비를 걸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경찰에 신고만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돈도 없고 가난한 대학생입니다. 이렇게 빌면서 용서해주세요. 마음 같아선 신고를 하고 싶었지만 이주승 선생님이 괴한들을 처벌한 후 문제가 될 것 같아 신고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젊은이들이 실수한 거라고 생각하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대학생들이 철없네요.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희롱하지 마세요.
비 그만 맞고 빨리 가세요. 아니라고 민영 씨 이대로 보내준다고요? 뺨따귀로도 한 대씩 날리세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실컷 해주셨잖아요. 이만하면 됐으니까 빨리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놈의 새끼들, 오늘 운 좋은 줄 알아. 빨리 꺼져. 그러자 귀한 둘은 뺨싸이게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있는 이주승 선생님께 고마워서 잠깐 커피라도 한잔하자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선생님 아니셨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따뜻한 커피 한잔하고 갑니다. 아니에요. 민영 씨가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싫은 사람이랑 커피 마시지 마세요. 그러면 이만 가겠습니다. 저기요, 선생님. 선생님 싫어하지 않아요. 그냥 소문을 듣고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저랑 커피 마셔요. 진심이에요. 그럼 제가 카사노바도 아니라고. 경원장의 딸이라서 꼬시는 게 아니란 걸 믿으세요네. 믿어요. 제가 진짜 큰 오해를 했고 실례해요. 지난번에 했던 말은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그럼 커피 마실래요? 오늘 1일부터 우리부터 시작이었죠. 지금 상황에서 농담이 어울리느냐면 정말로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나와 선생님은 근처 카페로 들어가 추운 몸을 녹이며 커피를 마셨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다시 고백을 해서 민망해진 상황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진심으로 나를 좋아해주고 위험에서 구해져서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소문은 좋지 않았지만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니었기에 판단하기는 무리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날부터 선생님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오해하고 있던 것이 맞았어요. 일편단심 민들레의 매너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훌륭했어요. 그동안 왜 이런 남자를 밀어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자신은 다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전 마음을 열고 주승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몇 달 후에는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깊게 빠져버렸습니다. 1년 동안 달콤하고 화끈한 연애를 한 뒤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승 씨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부부로 이어질 것을 알았다며 결혼을 당연시했습니다. 저는 아직 29살 밖에 되지 않았지만 주승 씨가 매일같이 결혼을 간청하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주승 씨를 소개했지만 아빠는 주승 씨에 대한 소문을 듣고 크게 놀라셨습니다. 아니, 내가 사귀는 남자가 있잖아. 이주승 선생님이었어. 응, 아바주는 주승 씨가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해. 병원에 대한 돈 문제 소문은 전부 헛소문이라고 말해. 그래서 지금은 질문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들은 바에 의하면 이 선생님이 울린 여자가 한 트럭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그건 진짜 헛소문인가? 내가 말해봐. 원장님, 아니 아버님. 저는 레지던트 3년 차입니다. 병원에서 20시간 붙어 있어도 여성 사교 세계는 어디 있겠어요? 인턴 시절에는 지금보다 더 바쁘게 공부해서 병원 밖으로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런 소문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억울합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아바는 주승 씨의 진심을 깃든 분이에요. 눈동자를 한참 동안 노려보셨어요. 거짓인지 진실인지 구분하려고 하는 것 같았죠. 그렇게 한 5분이 지나자 아빠가 저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내가 전을 믿어도 될지 모르겠어? 아무리 진심이라고 해도 사람들의 입 밖에 오르는 사람을 바로 허락해 줄 순 없다고. 그러니 생각할 시간을 좀 주게, 아버님.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민영이와 결혼할 수만 있다면 1000년도 기다릴 수 있다고요. 그렇게 주승 씨는 예의 바른 태도로 인사를 드리고 떠났습니다. 아빠는 그이가 떠나고 저에게 결혼을 말리셨어요. 평소 건들거리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요. 여자 간호사들과 희덕거리는 걸 여러 번 보셨다며 아무래도 사윗감으로는 안 되겠다고 하셨죠. 저는 주승 씨를 변호하는 말을 늘어놓으며 아빠를 설득했습니다. 성격이 좋고 인물이 좋아 인기가 많은데 그걸 좋지 않은 시각에서 보셔서 그런 거라고 했죠. 그러니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시 살펴보라고 부탁드렸어요.
아빠는 알겠다고 대답을 하시고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주승 씨에 대해 알아보기도 하셨고 병원 생활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런데 아빠도 당신이 오해하고 있던 게 맞았다며 주승 씨가 좋은 사람인 걸 인정하셨어요. 그만큼 소문이 무섭기도 하고 사람을 현혹시킨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곧 양가와 함께 모여서 상의할 계획이에요. 부모님과 함께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어요. 예비 시부모님은 바라는 게 없으시니 그저 남편과 제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다른 지방이었다면 개인 병원을 차려달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주순 씨의 부모님은 소박하고 다정하셨어요. 그래서 주승 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을 시작했어요. 신혼집은 남편이 작게 시작하자며 우리 집안에서 도움을 받지 않아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혼수도 집에 맞게 적절히 준비했어요. 이 정도만 봐도 남편이 결혼한 이유가 돈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 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호신으로 성장한 아버지가 한 번도 여자를 만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인연을 만났다고 이야기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결혼하게 된 모양이야. 아버지, 정말 너무 잘 됐어. 예전부터 아버지가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하기를 바랐는데 이제야 이 소원이 이뤄진 것 같아. 아버지, 축하드려요. 그럼 이제 아버지 댁에서 살림을 차리게 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내로 사귀는 사람은 의사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쪽으로 들어가기로 했어. 민영이가 결혼을 했으니 난 내려가 결혼한 여자가 있는 부산으로 이사 가려고 해. 나 이제 인적 나이가 들어서 참 부끄러운 일이야. 하긴, 아버지, 그러면 병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직 생각 중이야. 어떻게 병원을 운영할지 고민을 좀 해봐야겠어요. 그러자 남편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보였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병원을 물려받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잘못 본 건가 싶어 아버지와 헤어지고 그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아버지 병원 물려받고 싶어 아까 좋아하는 것 같던데? 응, 아니야. 그럴 리가 있나? 나는 아직 전문의도 아닌데 어떻게 아버님의 병원을 넘보겠어? 그런데 아버지가 다 내려놓고 병원을 나가시면 내가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그래도 좋긴 하지만 병원 운영은 이사님께 있어서 말이야. 에이, 아무리 그래도 가족이 물려받아서 운영하는 게 낫지. 여보, 나 의사 그만하고 병원 운영자로 살아보는 게 어떨까요? 당신은 이제야 보니 야망이 가득한 남자였군요. 소박하게 시작하자고 해서 욕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사람이 욕심을 갖는 건 당연한 일이죠. 나중에 아버지께 잘 이야기해서 당신의 자리를 얻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역시 당신은 날 이해해 주는군요. 이 모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닌 당신과 함께 둘이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해 줘서 고마워요. 그의 조금은 시크한 내면을 알아보고 실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은 병원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생각으로 매일같이 미소가 가득했다는 것이죠. 한 달 뒤 아버지가 결혼식의 날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초대되었고 자리에는 내 새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빛이 나더군요. 정말 예쁘시네요. 의사 선생님이시라고 들었는데 영화배우와 같으세요. 민영 씨는 정말 매력적인 분이세요. 아빠를 닮아서 미소가 참 아름다우십니다. 저를 예쁘게 보는 사람은 제 남편과 새어머니뿐이네요.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딸처럼 편하게 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민영아, 너가 얼마나 착하고 순수한지에 대해 아빠가 많이 이야기해 주셨어. 아빠가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 저는 별로 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착하게 살아야겠네요. 남편도 새엄마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축하의 말씀을 전했고 함께 식사를 했어. 하지만 새어머니가 식사 중에 아빠의 이야기를 꺼내셨어. 아, 민영이랑이 서방도 아는지 모르겠네.
이 사람이 병원을 내려놓고 부산에서 나와 같이 살기로 했어. 우리 병원에서 같이 일하기로 했는데 알고 있었나네? 대충 알고는 있었어요. 아빠, 그러한 병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계자를 따로 정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제 남편은 옆에서 자신이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듯이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후계자는 아마 가족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아직 미숙하지만 그 순간 아버지께서 남편의 발언을 막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은 말이야,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않을 거야. 내가 그동안 여러 생각을 해본 결과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병원으로 전환할 생각이에요. 이 도시에는 돈이 부족해 많은 환자들이 무료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취약한 노인들이 몸살을 치료받지 못하는데 두려움을 가진다면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천사병원으로 변모시키고 싶은 생각이에요. 병원 운영은 자선 사업가이자 봉사단체의 대표인 박달래 수녀님께서 이끌게 되실 거예요. 아,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의사들은 모두 같은 급여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아버지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 박수를 보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진짜 정말 멋지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약국에서 환자들에게 무료로 약을 나눠주면 되는 건가요? 응,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하지만 따로 급여를 지급해줄 예정이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왜 그렇게 멋진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그냥 깜짝 놀라게 했을까요? 민영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시네요. 이서방의 표정이 왜 그러냐고요? 그 순간에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을 때 약간 화가 났던 표정이었어요. 그러자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혹시 해소자가 되지 못해서 서운한가 봐 하여 물었더니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 아버님. 병원을 자선단체로 보내주기로 하신다는 말인가요?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이 정말 어렵는데 대단하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전에는 지금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한테 할 일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아버님의 사위이니까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부산에 가신다는 게 좀. 내년에 전문의가 되기 전에 병원의 소유자가 수녀님이라고 하여 개인 병원을 찾아달라고 부탁합니다. 눈물이 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왜 너에게 개인 병원을 찾으라고 해? 너는 내 딸을 자랑스럽게 했던 것이 아니냐? 너에게 무엇을 바라며 결혼했던 것인지 그러자 서운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것도 주지 않고 부산으로 떠나신다니 서운합니다. 병원장이 되지 않더라도 개인 병원을 차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어째예요? 병원장을 욕심내었다는 건가요? 레지던트 4년차가 병원장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자신의 개인 병원을 운영하려면 전문의 자격만 있으면 몇 년이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 도움 없이도 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현재의 아내를 만나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제 재산은 모두 천사병원에 투자하고 있는 상태이고 자네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병원을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설로 바꾸고자 하실 뿐만 아니라 가지고 계신 모든 재산을 병원에 기부하셨습니다. 앞으로 부산에서 새로운 부인과 함께 병원에서 일하시면서 번 돈 중 일부를 계속해서 천사병원에 기부하신다고 하셨어요. 새로운 부인과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편은 크게 화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새빨개진 얼굴로 입을 떼어내더군요. 아버지는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는 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젠장. 병원장이 되려고 하는데 돼지 같은 여자와 결혼했는데 개인 병원도 안 준다고 하네. 양심 없는 자네야. 나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동등한 대가를 지불해야지. 저와 새어머니는 깜짝 놀라온 몸이 얼어붙었고 아버지는 남편의 막무가내 행동에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했더니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고 하니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양심 없는 자야. 연병해야지.
쥐뿔도 안 물면서 계속 내 놈 사위 행세를 해야 하는 것인가? 이건 사기 결혼이야. 당장 내게 몫을 내놔. 세상에 이렇게 미친 자식을 본 적 있나? 소문보다 더한 개자식이었어. 너희는 가만히 둘 수 없을 거야.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 이 뚱땡이가 누굴 죽였노? 당신은 내게 뒤집혀 맞고 재산 한 몫을 줄 거야? 나는 가만히 보지 않을 거야고. 순식간에 남편의 막말과 아버지의 경고가 오갔고 두 사람은 테이블 옆으로 뛰쳐나와 서로의 멱살을 잡고 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나 힘이 밀려난 아버지가 남편의 주먹에 맞아 바닥에 쓰러지셨다. 그때 새어머니가 달려들자 남편이 뺨을 갈아맞았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고 있어선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각성한 상태가 되었고 눈앞에 있는 남편이 더는 제 남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니, 처음부터 제 남편은 감퇴일 뿐이고 병원장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심 많은 쓰레기였습니다. 몸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기운을 느끼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아냐? 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어. 내가 오늘 널 생족이라도 뭔지 보여줄 거야. 이 돼지년아, 너같이 뚱뚱한 년하고 사는 게 지옥이었어. 내가 널 꼬시려고 무슨 짓까지 했는 줄 알아? 예전에 괴한들이 널 괴롭히던 날이 있었지. 비 오는 저녁에 말이야. 그건 내가 돈 주고 산 대역 알바들이었던 것이 너 같은 돼지년이랑 결혼을 해버렸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었어. 그리고 나야말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니들 부녀 때리고 죽여버리고 돼지 같은 내년하고 돼지요리에서 억지로 참아가며 살았던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겠어. 그이는 철저하게 모든 걸 계획하고 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씨름 선수로 활약했어요. 과체중이었던 제게 운동부 코치님이 스카우트 해주셔서 취미로 했었는데 딴 메달이 무려 32개였어요.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제대로 결정해야겠어요. 응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씨름 선수로 활약했던 때 민첩성과 순발력을 키우기 위해 높이뛰기 훈련을 회상하며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거의 천장에 닿을 것 같이 높이 떴더니 남편은 제 그림자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나는 돈가스야? 뭐야, 이중인격, 허우대만 멀쩡한 인성, 쓰레기, 개 잡놈아. 존나 거대하다. 이걸 어떻게 피하지? 젠장,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쾅 소리가 나며 제 뱃살로 남편을 덮쳐버렸습니다. 바닥이 깨지면서 남편이 심하게 다쳤어요. 숨을 못 쉬겠어. 이러다 깔려 죽겠다고 방금 우리 아빠와 새어머니한테 쌍욕을 했습니다. 손찌검을 했지 이 자식아. 이제부터 나는 100배로 갚아줄 거야. 오늘 내 놈은 여기서 두 발로 걸어 나갈 수 없다고. 제가 배로 깔아뭉개자. 남편의 얼굴은 터질 듯이 달아올랐어요. 저는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을 것 같아 배를 살짝 들어 남편이 숨을 쉬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바닥에서 일어나 뒤집기 호미거리, 밭다리, 들배지기로 바닥에 연타로 쑤셔 박아주었습니다. 남편은 산송장이 되어 말을 잃었고 눈의 초점도 흐려졌더군요. 이 개자식아 다시 말해봐. 아까처럼 우리 아빠, 엄마한테 똑같이 해보라고 괜히 침을 질질 흘리며 외계어를 내뱉더군요. 이 자식이 아직 정신이 살아있구나. 좋아, 그럼 나라는 돈가스를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지 않고 간다. 제가 공중으로 뛰어오르자 이번에도 내 그림자 안에 남편이 갇혀버렸고 휘날리는 바람을 막으며 머리카락과 눈물, 콧물, 그리고 침을 옆으로 흘렸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제 뱃살을 남편의 면상을 향해 내리꽂으며 바닥에 더 심하게 갔습니다. 나 이순신의 명언 알잖아?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았다. 지금 내 배에 있는 돈가스는 12번 나르는 속도이다. 저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공중으로 날아올라가며 남편의 머리, 어깨, 무릎, 발을 번갈아가며 깔아뭉치겠습니다. 그리고 사지가 멀쩡하게 나가지 못하게 해주는 약속을 꼭 지켜줄 의지로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와 새엄마께서 나를 엄하게 책망하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실수로라도 할 것 같아 하면 사람 잡아먹을 거야.
지금 자식이 팔다리가 제멋대로 움직이는 게 보이지 않아? 벌써 반부모가 되었다고 그만해야지. 여기서 끝내라. 맞아, 민영아. 이놈은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없도록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니 그만하면 돼. 두 분의 말씀에 저는 머리를 쓸어올리며 한마디 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한 번에 나르는 돈가스가 남았으니 마저 한 입 더 먹여야겠어요.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우리 딸 민영이 파이팅. 민영아, 딱 한 번이야. 아이고, 우리 딸이 정말 고마웠다고 100배로 보답을 해주네요. 민영이가 날아올랐어. 이건 마치 몸에 와이어를 달고 공중으로 뜬 것 같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내 딸이지만 정말 대단해.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라고. 여보, 민영이 저 출렁이는 뱃살이 보여? 가로로 접힌 살집이 꼭 저승사자의 입꼬리가 더디 서방을 잡으러 온 저승사자가 덮치는 격이라고. 어머, 바람이 분다. 그녀가 온다. 내 딸이 온다. 마지막으로 간다. 이중인격 쓰레기 잡놈의 새끼야. 마지막 대치킨가는 남편의 면상을 한 번 치고 스프링처럼 다시 공중으로 올라 3번을 바닥에 쳐박았습니다. 어찌나 공격이 강했던지 남편의 얼굴이 풍선처럼 부어올랐어요. 그이는 말할 수 없다. 없는 상황일 만큼 심하게 다쳐버렸어요. 끝이다. 개자식아, 맛이 어떠냐? 민영아, 내가 병원 앰뷸런스를 불렀어. 나중에 이 녀석이 신고하면 그냥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해. 어차피 내가 나르는 돈가스가 되어 개박살 낼 거야. 내가 나르는 돈가스가 되어도 믿지 않겠지만 말이야. 아무튼 수고했어. 역시 넌 나의 자랑스러운 딸이야. 나한테 이런 딸이 생기다니 정말 감격스러워. 민영아, 앞으로 엄마가 널 격하게 사랑해줄 테니 우리와 함께 부산으로 가는 게 어때? 내가 옆에 있으면 아주 든든할 것 같아. 그래요? 어차피 이 녀석이랑 이혼하고 나면요. 병원에서 소문이 나게 될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우리 아이에게 생지옥을 보여주고 함께 부산으로 떠나요. 그래, 우리 딸, 잘 생각했어. 이리 와, 내 새끼 한번 안아보자. 그렇게 우리 가족은 그 자리에서 함께 떠나기로 약속했고, 잠시 후 우리 병원에 구급차가 와서 남편을 싣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셋도 병원에 갔는데 남편은 팔과 다리, 그리고 머리에 붕대를 감고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나르던 돈가스 공격에 아작이 났거든요. 그는 입원하는 동안 엄마와 아빠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습니다. 저는 남편을 감시하면서 약국에서도 일하고 있어요.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남편이 왜 다쳤는지 말하지 않았죠. 의사와 간호사들은 모두 우리 부부가 이혼하려는 것을 알고 있더군요. 그런데 어느 간호사가 저를 찾아와 괜히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약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떨고 있어요? 추우세요? 아니에요. 사실은 이주승 선생님과 저가 내연 관계였어요. 약사님 몰래 연애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음악 고백하는 이유가 뭐죠? 나한테 돼지 맞고 싶어서 환장한 거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얼마 전에 임신했었는데 이주순 선생님이 아이를 가지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나는 진심으로 이주순 선생님을 사랑하고 있었으며 약사님과 곧 이혼할 것이라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장난감처럼 취급되어 즐기고 남겨지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혼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나는 나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아왔습니다. 나의 휴대전화에는 나와 이주순 선생님의 애정행각 사진과 동영상이 가득 담겨 있었고 내 임신 초음파 영상도 있었어요. 이것으로 그 자식을 해치우세요. 나는 마음이 놀랍고 동시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정확히 둘로 낼 증거가 되리라 생각했어요. 하나 더 생겨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으로서 그냥 보내주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약국 문을 살며시 닫았습니다. 점심시간이라 환자들이 없네요.
이게 참 타이밍이 대단하네요. 간호사 선생님, 아니 발정난 노마. 나랑 결혼한 걸 알면서도 바람을 피웠다는 건 나를 개똥으로 보았다는 것이겠지. 그러면 그 대가를 받아야 합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겠지요. 네네,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을게요. 죄송합니다, 약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입에서 단물이 나올 때까지 조져드릴 테니까 자세요. 간다나르는 돈가스 저는 공중으로 끼어올라 뱃살을 휘날리며 상간녀를 그림자 안에 가두고 그대로 하강했어요. 상간녀는 여리여리한 여인이라 그랬는지 제 뱃살 공격으로 얼굴뼈와 팔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어요. 더 날아오르려 했지만 진짜 성장을 치를 것 같아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끝냈어요. 제 남편의 외도 증거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식당에서 저를 괴롭힌 일을 토로했지만 판사는 피식 웃으며 그것이 적절한 변명인지 의심하셨어요. 세상에 이런 몸집의 여자가 공중을 어떻게 날아올 수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그 뒤에 여자를 꼬셔서 등쳐먹던 걸 공작한다면서 돈 많은 아줌마에게 공작을 하려다가 아줌마의 남편에게 걸려버렸대요. 뼈도 못 추릴 만큼 맞았다고 하더군요. 그 남자는 조폭이 아니라 술집을 관리하는 책임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버지 집에서도 일할 수 없게 되어 쫓겨났다고 해요. 진짜 인생이 바닥이고 쓰레기 그 자체 아닌가요? 지금 그 인간은 달동네 지하 세 방에서 살면서 알바밖에 할 일이 없어서 나이를 먹고 변변치 못한 돈을 벌며 연명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 생지역이 뭔지 잘 알겠어요. 제가 잘 한 거 맞나요? 판단은 여러분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저는 부산에서 부모님과 잘 지내고 있는데 따로 살고 있어요. 제가 재혼을 했기 때문이죠. 새엄마는 병원에서 일하는 남자예요. 간호사 출신이었던 제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우리는 2년 사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혼한 적이 없는 모태솔로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혼을 거부하다가 모르게 언젠가부터 그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는 제가 몸이 더해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봐 주었죠. 그의 취향이 푸근한 체격을 지닌 여자였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약 1년 동안 연애를 하고 재혼을 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얼마 전 건강한 딸을 낳았어요. 몸조리를 마치고 딸을 돌봐주는 시간에 글을 쓰게 되었죠. 제 이야기는 꽤 흥미로웠어요. 마지막으로 해피엔딩이 되었으니 다행이에요. 그럼 이만 줄이고 하겠습니다. 가족이 행복하고 무사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내일도 변함없이 신선하고 스릴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음악